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 제11회 아시아 미래 포럼 세션 1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컨퍼런스로 개최됩니다. 참가자분들은 유튜브 한겨레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가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은 유튜브 한겨레 TV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오니 편하신 언어의 영상으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포럼의 프로그램북 및 연사의 발표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과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QR코드 스캔 또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적힌 링크 연결을 통해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포럼은 참가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포럼으로 진행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요. 현장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포럼도 보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현재 시청 중인 유튜브 화면을 캡처하시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시아 미래 포럼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SNS에 업로드하실 때에는 해시태그로 아시아 미래 포럼 한겨레 이벤트를 넣어야 사무국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와 함께 모두 본 포럼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팬데믹과 공존하는 시대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본소득 관련 세계적인 석학, 정부 관료 및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식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이원재 랩 2050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방안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실험에 대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굉장히 이 거대한 규모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 단위에서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큰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 국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하게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실험을 일부 주민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먼저 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를 잘 평가함으로써 큰 규모로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미리 가늠해보고 시행 방법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실험의 취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정책 실험에 대해서는 이 세계적으로도 큰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아시아 미래 포럼 1일차에서 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정책 실험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역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사실은 우리가 정책 실험 얘기를 할 때 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했다든지 뭐죠 아프리카의 어떤 이 개발도상국에서 정책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주로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특별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번에 K 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발전을 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서 사실 선진국 반열에 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아직도 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실험이란 방법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토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이라는 굉장히 이 야심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 실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한국의 경기도에서 준비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례들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설계 방안을 발제를 해주실 분은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님이십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회 실험 설계 방안을 직접 연구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이 사회 실험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진흥원과 함께 이 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오셔서 아주 현실적인 한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회 실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0분 동안 이창한 기획이사님을 모시고 이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단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댓글에 박수 마크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지역재단 기획이사 이창한입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그 사회실험 설계 연구를 몇 명의 연구자들과 같이 한 거죠. 저는 이제 다만 연구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연구 그 디렉터를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30분 동안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안 뜨는 건가요? 자료가 혹시 안 뜨나요? 이 앞에? 아니 저는 이거 보고 하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본소득은 경기도 민선 7기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제도도 정비를 했고 또 청년 기본소득이나 재난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을 추진했거나 또는 이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설계 연구를 마쳐서 진행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이 기본소득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이제 그 국내외의 그 동향이나 또는 여론을 이제 저희들이 종합해 봤을 때 2022년이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경제 침체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합적인 위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시대적 국민적 의제로서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는 다양한 그 기본소득 추진과 또는 준비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그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그 지향점을 추구하고자 이번 사회실험 설계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존엄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그런 전환을 하기 위한 사회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해외의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빈곤층이나 그 실업자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국내외에서 일정 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모든 원칙을 충족하는 최초의 시도,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향후 정책 효과 평가를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가능한 모델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의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도시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역시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보더라도 도시 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월 생활비 격차가 약 한 53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도시 지역 월 평균 생활비가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이 농어촌 가구 경제적 생활 수준 만족도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생활 수준의 만족도가 종합 만족도가 약 한 43점대로 약간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현 필요성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생태적 균열과 위기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가진 공간으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농촌 저밀도 농촌 공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이 이러한 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그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가진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한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촌이 그러한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제로서 농촌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농촌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이제 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기본소득은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또는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어떤 동력이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의 먼저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가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 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급성 모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이기는 하지만 농촌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에 살고 계신 농업인과 또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성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도 농촌은 타 지역 농촌과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 도시형 지역과 도농 복합형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가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이 면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면 전체 인구 중에 농업인 비중이 약 한 16%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84% 정도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경기도 농촌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에 대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비전은 농촌 주민의 그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유와 행복을 분배하는 기본소득이라고 그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이걸 확산하기 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사회 발전입니다. 이 첫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의 평가 범주는 주로 이제 기본소득과 개인의 삶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 범주를 4개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농촌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그 세부 목표에서는 기본소득과 농촌사회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 범주를 4개 정도 크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가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 목표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세개 범주 12개 가설로 좀 조정을 해서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삶의 질, 건강, 그다음에 가계경제 건실성에서 세부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목표 2 공동체 활성화 농촌사회 발전은 3개 범주에 14개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공동체와 지역경제, 그다음에 포용성과 평등, 지역 발전에 대해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기대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기도 농촌 환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 유형화 지표를 인구사회 5개, 산업경제 5개, 농업비중 2개, 정주여건 4개 이렇게 면 유형화 지표를 활용을 해서 경기도 전체 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사회실험 지역의 적합 기준을 설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면 유형화 지표를 다시 좀 정돈을 해서 최종 10개 지표로 지표를 활용해서 지표 범위를 설정하고 이 지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면 지역을 저희들이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소멸위험지수, 노령화지수, 그다음에 고령인구지수, 농업인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음식 수박업 종사자 비율, 도시적 토지 이용률, 그다음에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 대비 총 인구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대비 총 인구수 이렇게 10개 지표를 활용해서 이 지표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면을 저희들이 추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지표에 충족하는 면이 1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9개 지표에 충족하는 면이 1개, 그다음에 8개 지표에 충족하는 면이 13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7개 지표에 충족하는 면이 12개 면. 그래서 총 27개 면이 저희들이 인구 범위와 요인 지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면으로 27개 면이 해당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주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게 공동체 활성화 수준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수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대상 지역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현 설계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경기도 측과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경기도가 판단을 할 것인데요. 먼저 1안은 사회실험의 엄밀성을 위해서 10개 지표 중에 7개 이상 충족하는 27개 면 지역 중에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엄밀성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상 지역 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의 그런 민원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27개 면 중에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1차, 2차 평가를 해서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이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회실험 정책 효과 중에 공동체 향상이라고 하는 이 정책 효과에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의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상 지역을 이안으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 선정의 결과에 대한 타 지역의 어떤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안과 이안을 가지고 오늘 토론에서도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실 것 같지만 그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 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실거주 기간 및 연령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 지역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자는 모든 연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대상 지역 신생아도 이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주자 및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실험 기간 중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에게도 이주 그러니까 전입 신고 이골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지역 거주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 지역 체류지 거소 등록자, 그다음에 대상 지역 사업장 고용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대상 지역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 지역 사업장에 고용돼서 항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 이제 지급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사회실험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에 거주해서 기본소득이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가 좀 불가한 분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타지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나 군인 이런 일시비 거주자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 타 지역 장기 요양자, 그다음에 뭐 거주 불명자 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 지역 장기 요양자 중에서는 장기 요양 중단으로 대상 지역에 거주 시에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외 장기 체류자도 영구 귀국으로 대상 지역 거주를 할 경우에 그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요양 병원 입원자에게는 단기 요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출자와 사망자는 타 지역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부터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망자 역시 사망 신고일 기준 이걸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 금액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 설계한 3개 안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제안한 그 2개 안 해서 총 5개 안을 경기도 측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첫 번째 안은 도시가구와 농어촌 면지역 가구 월 생활비 격차를 반영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도시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한 217만 9천 원 정도가 되고 1인당 월 평균 생활비가 72만 1,523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150만 4천 원 정도 오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가구 1인당 월 평균 생활비는 63만 7,288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를 도시가구 인원과 농어촌 가구 인원수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월 10만 원이라고 하는 지급 금액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두 번째 안은 농어촌 읍지역 가구와 면지역 가구 연간 소득 격차입니다. 읍면 간에도 이제 소득 격차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격차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지역 가구의 그 연간 소득이 2,34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면지역 가구의 연간 소득이 1,923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읍지역 가구와 면지역 가구 소득 격차가 약 한 419만 6천 원 정도 격차가 나고 이를 가구원 수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15만 원이라고 하는 이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3안입니다. 3안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그 농가와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소득 격차의 차이로 월 20만 원 지급하는 안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2인 이상 비농림어가 1인당 가용 금액이 46만 7천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표 보시면은 2인 이상 비농림어가 1사분기 경상소득이 월 한 520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가계주출이 약 394만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가계주출 제외 가용 금액이 141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시가구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당 가용 금액이 46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이에 비해서 농가소득 대비 가계지출 및 가용 금액을 보면 농가 순소득 즉 농업소득과 농해소득을 합친 겁니다. 2,758만 8천 원이고 이 중에 이제 지출 금액이 3,5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순소득에서 농가 가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7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가구원 수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눴을 때 농림어가 1인당 가용 금액이 마이너스 27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영해서 3안인 20만 원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모델입니다. 1안은 월 30만 원 아닙니다. 이는 정원호 이상준 강남은 이 세 연구자께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의 근거를 들어서 월 30만 원을 제안한 안을 저희들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4인 가구 급여 142만 4,752원을 4인 가구로 나눠서 35만 6천 원이 나오는 것을 반영을 해서 월 30만 원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이안 월 50만 원 지급액 안입니다. 이는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안이고요. 생계급여에 기초해서 월 50만 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이고 이것의 30%가 52만 7,158원인 것을 감안해서 월 50만 원을 제안하는 안입니다. 예,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기본소득 지급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화폐와 현금을 같이 겸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처음에 제안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지역 경제 승수 효과 논란이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는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시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어서 지역화폐로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잘 아시다시피 대상 지역 상권 또는 대상 지역을 벗어나는 이외의 상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매출 확대와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대형 마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대형 마트에 속해 있는 이 농협 하나로마트가 기본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서는 단위 농협 정도까지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해줄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실험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 그리고 경기도 내 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과 민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 2년이라고 하는 그 단기간이긴 하지만 2년의 정책 효과를 측정을 해서 장기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스탠딩마저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소득의 효과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우고 적응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처음 받은 직후의 충격 효과와 그다음에 계속 받으면서 동화 효과, 다른 측면에서 학습 효과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 실험 종료 후에 사회적 충격의 전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 실험 기간은 1년 이상 2년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러한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서 2년 정도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추진 절차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아까 제가 강효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미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무조건 상반기 안에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월 달에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바로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1년 후에 중간 평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후쯤에도 한번 예비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 지역 선정을 2안 2안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안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27개 면 지역 중에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참가 의향이 있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했을 경우에 되게 이제 객관적인 그 선정 과정이 필요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는 선정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별로 그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약 한 20여 명의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3분, 경제정책 3분, 농촌정책 3분, 균형발전 3분, 사회복지 3분, 그다음에 행정 및 의회 5분 해서 이렇게 20명으로 제안을 드렸고, 1차는 서류와 종합평가로 이제 2, 3개 면을 선정을 하고 2차에는 2, 3개 면 중에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추진 거버넌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그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그 기관인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단, 그다음에 실행 영역 업체, 그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민과 관과 전문가가 협력해서 사회 실험을 추진하는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평가 지표입니다. 지표의 범주는 총 6개 범주에 48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서는 삶의 만족도, 신뢰 영역의 세부 지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자기 개발에 대한 세부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및 포용성과 평등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지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포용성과 평등 역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조사, 그다음에 중간조사, 그다음에 사후조사 설문지 예시를 이 지표의 내용에 맞게 구성해서 설문지 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 효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것은 주민조사, 그다음에 지역경제 승수 효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조사는 농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농촌 기본소득이 개인과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 가능성,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순수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농촌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얼마만큼 승수 효과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얼마만큼 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LM3 방법은 1980년대 영국의 이제 신경제재단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지역 안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측정 방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방법 중에 이제 주민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주민조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중간조사, 사후조사 이렇게 세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행동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례 조사는 매월 이 주민들의 어떤 그 농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어떤 행동 변화를 매월 좀 체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 반응형 웹을 활용해서 변화 흐름을 파악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례 조사는 대상 지역 또는 조사 표본의 10% 정도를 조사하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비교 지역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자 이탈을 고려한 표본수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탈률을 10%를 감안해서 각각의 면 주민 수의 10%니까 10%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그 표본을 확보할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LM3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한 그 기대 효과로는 앞에서 이제 이 가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외나 이제 국내의 경기도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는 기대 효과는 주민 행복이나 건강 증진,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가계 경제의 건실성, 그다음에 사회생활비 지출 증가 또는 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 그다음에 공동체 참여 확대,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적극성 발휘, 그리고 돌봄과 그 포용 태도가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승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대한 그 농촌 주민들의 능동적 역할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의 관심과 이해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랩 2050 이사장님이시기도 한 최영준 교수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실험 모형과 제안 과정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그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실시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연구 설계를 맡아서 이 최영준 교수님이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설계만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계실 때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담당 국과 공무원들, 비서실까지 다 같이 조율을 하고 어떻게 실행할지까지 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행 방안까지 만들어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좌절됐던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최영준 교수님께 30분간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이고요. 또 랩 2050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요즘에 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최근에 다양한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면 정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무언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실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곳에서 이제 실험을 이야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좀 첫 번째 시도가 아닐까. 물론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이 가지는 의미들이 추후에 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여러 프로젝트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경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경험은 이제 저 혼자 이미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참여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이 발표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 과정에서 함께 고생했던 분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고요. 랩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훌륭한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기관들이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그런 실험들은 무엇을 여기서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몇 가지 소고를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서울시 기본소득 실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뭐 기본소득 실험 필요성 부분은 이미 좀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던 부분이라 그거보다는 이제 실험 모델이나 그 핵심적인 고려 사항 그리고 이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상 2018이라는 그 랩 2050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그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핀란드 기본소득을 실험하셨던 올리 칸가스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Y 콤비네이터 그리고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거 이제 한국에 서울에 방문하셔서 함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어느 이제 순간 포인트부터 서울시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그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랩 2050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제안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에 랩 2050과 서울연구원이 본격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격적으로 그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계신 이제 구교준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맡아 주셨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도 우리 김승현 박사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과학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한편에서는 연구를 하고 계셨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실행에 옮겼을 때 어떠한 난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실험을 위한 TF를 운영을 했었었고요. 이 TF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2019년 1월 23일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청년 실험이라고 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관심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에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 그리고 왜 청년 수당 2.0인가, 그 당시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청년 수당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청년 수당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초반에는 청년 수당 2.0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나중에는 이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외부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BS 뉴스에서 모든 청년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실험이라는 것을 인지한 뉴스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뉴스들은 실험이라는 말을 빼고 서울시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준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쓴 기사들도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서울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막상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아서 언제부터 50만 원씩 주는 거냐라는 이제 전화를 받기도 하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내 돈 가지고 왜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주냐, 너희들 왜 그렇게 쓰냐라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서울시 섹션에서는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이제 계속됐었고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이원재 대표님도 소위 그 미디어 샤워를 이제 받으셨던 기간이기도 하시고, 저도 라디오 방송에 토론도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그 청년 수당 확대,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을 좀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랩 2050에서 청년 수당 확대 방안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그 문건을 2월 21일 2019년에 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연구했던 이제 1차 연구가 서울연구원과 함께했던 그 랩 2050의 연구가 2019년 말에 끝났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험을 구체적으로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집단을 몇 명이나 선정해서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2차 연구를 했었는데, 그 2차 연구의 결과물이 2019년 3월 4일에 정책 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랩 2050에서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연락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제안일 뿐이고 이게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이런 과정들 굉장히 다양한 공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계속 논의를 해왔던 그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이 물밑으로 내려앉았던 그런 경험들이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은 어제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들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다루진 않을 텐데요. 실험의 필요성이 그래도 지금 있지 않을까. 그 실험 설계를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본소득과 같이 상당히 큰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고 해도 그 확신이 항상 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실험 자체가 저도 그때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실험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실험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실제 실험이 됐을 때 이거 자체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수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저는 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험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 물론 이런 전환기의 시대에
결국 전환기를 우리는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업화 시기에 영국은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임금이 1955년부터 180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고 1755년 수준 임금을 회복한 것이 1820년 정도였다. 그래서 1755년 임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65년이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어려워지는 노동시장을 보면서 물론 한편으로는 어제 그 프리드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안정된 생활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옛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빨리 탄생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가지는 의미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실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효과 추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나누고 이 전과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이제 보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 실험, 그러니까 정책 실험의 기본적인 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청년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고 어떤 청년들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보시면 반대로 왜 청년인가라는 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고용 너무 힘들죠. 그리고 혁신이나 인적 자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이 안정을 찾아 떠나게 되는 지금 뭐 이 특히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몰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혁신을 하고 또 그 활발한 우리 청년 계층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 그거의 기저에는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관계 이제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런 과정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저희가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을 우리가 줬을 때 청년들이 일과 삶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모델을 저희는 세 가지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 집단 1과 2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실험 집단 2라고 하는 보충급여형 실험 집단을 하나 두은 것이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집단 1은 50만 원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실험 집단 2는 50만 원을 주되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50만 원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50만 원 이제 대부분의 일상적인 그 고용을 하게 그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는 보통 50만 원이 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 조건을 잃게 되는 그런 방식이 실험 집단 2입니다. 실험 집단 2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실업 부조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통제 집단과 그리고 실업 부조, 지금 현재 복지국가 개혁론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업 부조 형태와 그리고 실험 집단 1인 그 기본소득,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2년 정책 실험 기간을 상정하여 저희가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운영은 먼저 기본소득의 전체 실험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본 2배수를 추출하고 여기에서 기초 대면 조사를 하고 표본을 확정하고 그리고 급여 지급을 개시하고 이제 그러면 그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1년이 끝났을 때 중간 조사를 하고 그리고 2년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조사를 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고용의 변화들이나 소득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서울시에서 뭐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북도로 이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 월별 비대면 조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전화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핵심적인 질문만 물을 수 있는 월별 비대면 조사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질적 연구팀들이 계속 우리 이 실험에 참여하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그리고 핵심적인 3번의 조사와 그리고 월별 조사를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추적하려고 했던 것이 이 청년 기본소득의 실험의 전체적인 방안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화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험 집단 1과 2 그리고 통제 집단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소득형 그리고 보충급여형 이 수당들을 받은 이제 실험 집단 1과 2가 있고, 1년차 때 한번 조사를 하고 다시 2년차 때 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실험을 저와 우리 랩 2050과 우리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함께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정말 그 내부에서도 그랬고요, 외부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이 질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한 분이 이 질문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문서화를 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 이 문서를 바로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이 질문들에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아마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험을 하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함께 그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이냐, 왜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거냐, 그냥 돈 뿌리는 거 아니냐, 이제 돈 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뭐 돈 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뭐 이런 실험을 왜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 핀란드 같은 곳에서 이미 실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핀란드 실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서울에서 핀란드에서 하는 실험 비슷한 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핀란드와 우리 실험은 전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통제 집단은 충분한 실업 부조를 받는 그런 집단이었다면, 한국의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차이도 많고요. 그리고 핀란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험이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그 실험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대상자 무작위 선정 시에 공정성 문제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년 로또 아니냐? 무작위 절차가 복잡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부자 청년도 선정될 수 있는데 부자 청년에까지 왜 기본소득을 주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본소득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일하는 청년들까지 왜 주냐라는 이제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저희의 실험 집단 2, 이 보충급여형이 들어온 것이 좀 정당화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모델 2가지가 이게 최선이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통제 집단은 그러면 50만 원 안 받는데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 50만 원 안 주는데 어떤 인센티브로 이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유흥비로 청년들이 다 술 마시고 뭐 이런 데 탕진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사실 뭐 그것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또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기초수급자는 어떡하냐? 이 50만 원을 받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가구가 이제 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2년 하냐, 1년 하면 안 되냐, 6개월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실험 제대로 하려면 10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실험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이냐, 나중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이제 실험을 왜 하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본소득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실행하면 되지 왜 실험을 하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그렇게 불확실한 제도를 왜 실험하냐, 돈 들여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100% 확신하면은 실험하면 안 되고요. 50%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로 확신이 없는 거를 세금 들여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 실험을 할 때는 한 몇 퍼센트 정도의 확신을 가질 때 공공에서 재원을, 우리 조세를 투자해서 실험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흥미로운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디스커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측정 지표는 도대체 뭘 볼 거냐라는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잘 나와야 이 정책을 실제 실행할 수 있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행복이 0.5쯤 증가했다. 그럼 이거 실행하자는 거냐?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고민스러운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받으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핵심 이슈들을 몇 가지만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선정과 실험 기간에 대한 게 역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 우리 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도 일단은 이제 예산이 통과됐고 경기도도 이제 빨리 실행을 하자는 입장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실험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이 2년 실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임기하고 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움직이자라는 입장과, 아무래도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절차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무작위 표본을 받으려면 뭐 통계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든지, 또 통계청 승인 이후에 어떤 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입찰 과정이라든지, 입찰을 한 다음에 또 실제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겪고 이제 뭐 조례도 통과하고 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런 절차를 다 하다 보면 최초에 나왔던 이제 하나의 그 우리 참여하시는 그 입장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준비하는데 최소 14개월이 걸릴 거다. 최소 제대로 준비를 하려다 보면 이런 입장과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조금 부딪히는 측면들도 없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협의, 잘 아시다시피 사회부장위원회라든지 이런 쪽과의 협의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과를 보자는 입장, 또 반대로 이제 절차를 제대로 밟지만 좀 오히려 이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결과를 좀 빨리 1년 내에 실험 결과를 그냥 보면 안 되냐라고 했다면, 오히려 빨리 시작하자는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하고 좀 길게 실험하자라는 이제 입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슈들도 있었고요. 대상자 무작위 선정이 이 지자체 단위에서 실험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명부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무작위 추출하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통계청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겪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2년의 효과 측정이 그러면 충분한가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 실험할 때 2년을 이제 아무래도 핀란드가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2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결정가들은 사실은 이제 고용이나 소득과 같은 좀 하드한 에비던스,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에비던스를 원하는데, 이제 그 기본소득이 주는 자유와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은 고용이나 소득 같은 걸로 바로 환산돼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요즘에도 산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청년 산재가 굉장히 많은데, 산업재해 사망 사고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당장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어지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내 목숨 걸고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많이 빠져나오는 청년들도 오히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주는 어떤 해방적 효과가
막상 그 고용과 소득과 같은 정책 결정가들이 원하는 에비던스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저희한테는 약간 이런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2년이라는 거 내에 우리가 얼마나 하드한 에비던스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상당 부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 에비던스,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소프트 에비던스나 그리고 질적 에비던스나 이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 빅데이터나 뭐 카드 데이터나 지출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얼마나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수집하면서 에비던스로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년보다 좀 3년, 4년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하드한 에비던스, 더 좋은 에비던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이 실험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은 없었을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함께 그 고민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조응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지금 생계비가 약 5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주게 됐을 때 2인 가구나 3인 가구라고 해도 조그만 소득이 있으면은 금방, 아니면 자산이 있으면은 금방 이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부모님이 받으시는데 의료급여를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국민기초 생활 그 보장제도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중에 한 4%가 이제 대상자였었는데, 이 대상자가 들어와서 함께 실험을 하는 것이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은 유의미한 거였지만, 반면에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고민들, 또 이분들이 이 50만 원을 받더라도 계속 수급자로 남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건 사실 중앙정부나 국회 단위에서 논의할 거지 지자체 단위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 저희가 이제 보충급여 모델이 있는데, 보충급여 모델이라는 것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소득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변화나 소득 이거에 대한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발적인 리포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고용에 있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을 못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다음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이 청년 기본소득 실험이 잘 됐을 때,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20대 모든 청년들에게 다 수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게 잘 됐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안도 만들고 했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잘 되면 우리 전국에서도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이슈였지만, 일단은 지자체 실험이기 때문에 지자체 나름대로도 이게 잘 됐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실험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은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디테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플랜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미시적인 그런 디테일에도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뭐 제가 올리 칸가스 교수님을 예전부터 제가 존경해왔던 그런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사실 뭐 여기서 드릴 말 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허술했던 그 실험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플랜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거시부터 미시까지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 거대한 정책을 펴는데 이 실험이 충분한 결과냐라고 하는 것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 바깥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환류라고 하죠. 끊임없는 대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가버넌스 체제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준비한 사람과 아니면 뭐 조사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다 분절돼 있으면 이 결과가 다 무너질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이 평가와 그 끝까지가 하나의 가버넌스 체계로 가면서 이런 이 다양한 그 노하우들을 축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서울시도 준비를 했었고 여러 곳에서 이제 지금 서초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제 탐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생생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원래 요즘은 포럼이나 그 어떤 이 강의를 하면은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 다 인터넷에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다 있고. 근데 진짜 생생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에서 나왔던 질문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다음 연사를 모시겠는데요. 지금 이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겸 호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님입니다. 두 가지 이 직책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이 김현철 교수님은 사실 정책 실험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이 세계적인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이언스지의 이 정책 실험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고 하셔서 오늘 본인이 관여하셨던 이 말라위에서의 이 한 정책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현철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으신가요? 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Hi. Yes. Yes, 네. I can. 네, 네. 들립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말씀 괜찮죠? 시작해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김현철 교수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되셨나요? 발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철 교수님 이 말라위에서 정책 실험에 대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와 홍콩과기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현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연구하실 때 말라위 여학생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실험이 이렇게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소개되기까지 경제학의 발달에 대해서 약간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경제학 그리고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성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제학입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의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 라즈 채티가 뉴욕 타임즈지에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가용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학은 더욱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라즈 체리가 이런 주장을 한 중요한 배경에는 경제학 실증 연구에서의 신뢰성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앵그리스와 푸시케가 2010년에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경제학 연구가 혁명이라고 불리우릴 만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 원인은 바로 인과관계 규명을 강조하는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 설계 기반 접근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사회 실험이나 준실험, 자연 실험을 이용한 연구 기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회 실험, 준실험의 기법은 경제학이 이제 실험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20년간 다음과 같은 매우 유명한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프로그레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조건부 현금급여 사업.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과
조금 그 조건부라는 것에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 멕시코 프로그레스 사업은 멕시코의 그 수천 개의 시군구 중에서 수백 개를 먼저 무작위로 골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효과성을 증명해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지요. 다음으로는 미국 테네시주의 스타 실험입니다. 스타 실험은 학급의 학생 수, 그 당시 평균적으로 22명에서 25명 정도의 미국 그 초등학교 학급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15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증명하기 위해서 한 그룹은 13명에서 17명의 학급 사이즈에다 학생들을 배정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약 22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큰 학급에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몇 년 동안 수업을 듣게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학급에 배정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약 6% 정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AT 스코어가 6% 올라간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성적이 400점 만점이니까 뭐 200점이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12점 정도 수능 성적이 올라간 것이죠. 사실 결코 작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토교통부가 실행한 공공주택 프로젝트 Moving to Opportunity Program for Fair Housing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1990년대에 미국 국토부가 제비뽑기로 정말 랜덤하게 주민들에게 좀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주택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실험이었습니다. 이 사회실험도 무려 20년, 30년 추적 관찰 끝에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좋은 환경으로 13세 이전에 이사한 경우에 교육 성과, 취업률, 연봉 등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사실 맹붕호 삼천지교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경우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실험 이외에 개발경제학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연구자가 직접 디자인한 사회실험을 통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출간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기도 하였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다, 빈곤의 걷어차기 등과 같은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부지 베너지와 에스터 듀플로는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뢰성 혁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뢰성 혁명은 우선 양질의 데이터, 다량의 데이터가 확보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별 수준, 그 다음에 행정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작위 대조군 실험, 폐기 절단 모형, 이중 차분법을 이용한 정책 분석과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도입된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자들이 1980년대에 잘 설계된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복잡한 계량경제학 기법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꿈꾸었었는데요. 이것이 요즘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코넬 대학교의 동료이자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였던 칼식 바스는 새로운 실증개발경제학이라는 데피니션을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무작위 실험을 이용하거나 세심한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변수들 간의 그 중요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경기도에서 실험을 한다면, 기초소득을 지원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20년간의 신뢰성 혁명의 결과는 특별히 대외 원조 사업,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효과성 논쟁에
상당한 논의를 유발하였습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기존의 개발 경제학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만병통치약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제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을 촉발시켰지요. 신경제학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외적 타당도가 좀 문제입니다. 작은 규모의 실험 표본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 실험도 불과 24개, 아까 제가 봤는데 24개 면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결과를 밝힌 것이 과연 다른 곳에 적용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령 핀란드에서 기초소득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사회 환경이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에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외적 타당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나라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사업 시행의 결과가 에비던스가 되기에는, 증거가 되기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앵구스 디튼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사회 실험에서 그 underlying 메커니즘, 내재된 메커니즘 왜 도대체 이런 X라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Y라는 특정한 아웃컴을 결과를 갖게 된다면 도대체 왜 그런지, 어떤 장소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면은 다른 곳으로 적용시키기도 어렵고 이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 실험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경제학이 국제개발 프로젝트 효과성 논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커인 마이클 크레머 교수가 바로 이 신경제학자의 선두주자이자 국제개발 프로젝트 효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분이시기에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곤의 종말의 저자이자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2015년까지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대규모 원조와 투자인 빅푸시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들을 빈곤의 덫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계은행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 뉴욕 대학 교수인 윌리엄 에스텔리는 그의 책 화이트만스 버든에서 이런 노력이 얼마나 헛됐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이 저개발 국가의 시장 성장에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거의 주장들은 모두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된다, 안 된다라고 갑론을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컨퍼런스 주요 연자이자 2019년에 세계 빈곤 완화를 위한 실험적 접근에 대한 공립 기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머, 아버지 베너지, 베스트 듀프로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단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먼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복잡함, 풍부함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엄밀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빈곤 퇴치를 위한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가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업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하는,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놀랍게도 어떤 건 작동하고 어떤 건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그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인데 더 좋은 근거가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재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은 납세자들도 좀 더 기꺼이 납세를 세금을 낼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는 개별 혹은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도 측정할 수 있지만 전달 체계의 효율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상으로 줄 것인가, 혹은 아주 작은 사용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혹은 장학금을 필요 기반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은 성과 기반으로 줄 것인가에 하는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프로젝트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작동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왜 잘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기초소득 실험이 그냥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혹은 사람들의 웰페어를 증가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왜? 만약에 충청도에, 제주도에, 다른 지역에 적용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기도 기본소득 효과를 평가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일 2020년에 정교한 기초선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기본소득을 2021년도에 실시한 다음에 연말쯤에 후속조사 데이터를 모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과 2020년에 기초선조사와 후속조사의 차이가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정답이 아마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의 관심사가 아동의 생존율, 혹은 아동의 그 아이의 교육 효과, 혹은 노인의 생존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축에는 시간이고요. Y축은 생존율인데요. 아마 생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데 이제 사례 1을 보시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현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경제 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 아웃컴과 기초 선조사의 아웃컴은 현금 지급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은 경제 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딱 저희는 또 코비드 19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2019년과 2020년은 GDP가 분명히 줄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전염병 창궐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작년도에 현금 지급 사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다면은 올해 아웃컴을 한다면은 분명히 결과는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 사업 때문에 나빠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나빠진 것입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반사실, 프로그램이 없을 때의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생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현금 지급 사업을 실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경제 붐이 와서 다양한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끝에가 효과를 측정하기, 그런데 효과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없을 때의 결과와 프로그램으로 인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의 결과, 그 둘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모든 시군구, 모든 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프로그램이 없을 때의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작위로 100개의 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100개의 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반사실, counterfactual 프로그램이 없을 때의 결과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 면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면 사이에 이 차이가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이 실제 현금 지급 사업의 효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매우 이 두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반사실, 카운터팩처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 실험입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 처치마을과 대조마을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준실험적 방법 또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슬라이드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10분 동안 그 상하이 실험, 말라위에서 저희가 여학생 중등교육 장학금 지급 사업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위는 그 남동부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요.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잠비크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말라위 릴롱게 지역, 수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한 파주 정도 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여학생 중등교육을 위한 현금 지급 사업인데요. 사실 그 밀리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계획에서 이제 초등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하였는데요. 중등교육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실험이 아마 최초의 중등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게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2016년까지 15년까지 이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고 그 결과를 201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결정을 하는지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여학생 말라위에 있는 고등학교에 6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에서 클래스가 이제 124개가 있었습니다. 9학년, 10학년.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에는 1년 수업료와 월 교육비 총 불과 72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교육비와 수업료를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교육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이 이제 지원을 받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학생들의 위치이고요. 그룹 2가 받지 못한 컨트롤 그룹 대조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또 4년 추적 관찰을 사실 매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의 결과를 보시면은 첫 치군이 이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고 두 번째 대조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고 랜덤리 저희가 고른 거죠. 무작위로. 그리고 이 둘 간의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학교 결석일 보시면은 첫 치군은 6.5일, 대조군은 12일.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매우 유의한 결과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고등학교 졸업 국가고시를 응시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응시율도 62%에서 77%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통과율도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통과된다 안 통과된다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율도 50%에서 66%로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 능력, 이거 사실 저희 IQ 테스트거든요. 레이븐 테스트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테스트. 인지 능력도 54점에서 57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학교 중퇴율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효과는 대조군이 중퇴율이
8.5%에서 처치군이 4%, 4.5%, 4.6%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대부분 그 중퇴율의 감소는 그 9학년에서 나타났습니다. 9학년 같은 경우에는 8%에서 3%로 줄었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8%, 11학년, 저희로 말하면 고1, 2, 3입니다. 4학년 5%에서 2.5%로 줄었는데, 이 중퇴율의 감소는 9학년에서만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갔고, 그때 그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은 중퇴할 확률이 큰 학생들입니다. 10학년, 11학년, 1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훨씬 더 많은 그 임금을 받게 되니까 9학년에서 아주 조기 탈락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큰 편인데요. 그 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4년을 추적하였습니다. 4년 뒤에 인지 능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34점에서 36점으로 증가시켰는데요. 이 증가의 폭은 9학년에서 가장 컸고요. 35점에서 39점으로. 그리고 10학년에서는 거의 비슷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중퇴율도 9학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인지 능력 상승도 9학년에서 가장 컸던 것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4년 뒤, 5년 뒤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핸드폰도 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실험할 때에는 저희가 정말 그 말라위에 있는 전국을 다 뒤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옆 나라로 이주해간 학생들까지도 다 추적 관찰을 해서 90% 정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돈을 일부 주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들에게 결정하라고 그러고, 그 투자의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 선택의 합리성인데요. 경제 선택의 합리성 스코어도 대조군보다 처치군이 많이 올라가는데, 특별히 중퇴율도 더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IQ 성적도 더 많이 올라갔던 9학년에게 있어서 경제 선택의 합리성 지표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10학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더 진한 파란색이 이제 트리트먼트군이고, 연한 파란색이 컨트롤 대조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9학년에서 요 처치군이 아주 점수가 높은, 오른쪽이 점수가 높은 경우인데, 더 높은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아주 낮은 쪽에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학년의 경우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후생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 은행 직원들의 말에 솔깃해서 잘 모른 채 이렇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준 것은 이 중동 교육이 일반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질을 매우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사실 다른 많은 아웃컴 변수들도 있습니다. 결과 변수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월급이 얼마고, 취업률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너무 약간 당연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도 보여주고, 좀 더 평상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아웃컴까지도, 그런 결과 변수까지도 보여준 것이 저희의 말라위 실험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엄밀한 영향평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먼저 효과성 고급회의, 파리회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세계은행, 그다음에 USAID, DFID,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등 많은 기관들이
영양평가 사업을 프로젝트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월드뱅크나 ADB가 1년에 수십조를 쓰고 있는데 그냥 헛되이 쓰지 말고 이 돈을 쓰면서 정말 영양평가를 해서 이렇게 집행된 돈이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합니다. 이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그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 자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소득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실험이 아주 선구적이었죠. 네. 이렇게 개발 프로젝트의 경험과 결과를 다른 원조기관,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평가가 학술연구로도 출판되지만 언론으로도 보도되어서 정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납세자들에게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말 내 세금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좀 더 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사회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영양평가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아주 상세하게 그 이론부터 시작해서 말라위에서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험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박수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의 아주 소중한 발표를 들었고요. 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세션에서는 지금 발제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토론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론자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음 세션에 꼭 계속 이어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루이스 토렌스 멜리치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혁신 디렉터님, 그 멜리치 박사님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 토론자로 나서실 거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님 토론자로 나서실 거고요.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시 토론을 시작할 테니까요.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에 다시 네 분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